오늘 강연은 기후 위기의 과학적 실체,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이 기후가 바뀌면서 변화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이 또 위기라고 하는데 그 과학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남성현입니다. 이런 네이버 열린 연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개 선생님들도 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적으로 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인데요. 근데 이제 지구 환경이 작동하는 여러 자연과학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좀 더 큰 그림을 보자, 이제 지구 환경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후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기후 문제가 자꾸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또 시급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기후 위기, 이제 나아가서 기후 비상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사용될 때 도대체 그 실체가 있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좀 고민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권, 수권, 지권, 빈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인류권까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구의 기후, 이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너무 심각해져서 거기에 인류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 공멸까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후가 바뀐다는 것, 오래 전부터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져서 지금은 기후 위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가 되었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는 이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후 비상,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도 부르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재해가 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도 사실 중국, 브라질,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홍수 나고 여러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명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전례 없거나 거의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최근에는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해를 자꾸 키우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연재해 자체가 전과 달라지고 있는 이 배경에도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지만 정말 그 과학적인 근거가 이제 충분해지면서 지금 나타나는 기후 변화는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2007년입니다. 그때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정기적인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4차 평가 보고서가 2007년에 발간이 됐는데요. 그 4차 평가 보고서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적 증거들을, 논문들을 모아서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은 원인이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정도로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이 지금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런 결과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공로로 그 미국 전 부통령이죠, 엘 고어, 이런 분들과 IPCC 4차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같이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실가스든 에어로졸이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인간 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배출한 이런 물질들 그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자연적으로 오랜 지구 역사에서 변해왔던 이런 자연적인 기후 변동 이것을 압도한다 예,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자연적인 요인으로 지구의 기후가 변해왔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구 평균 온도의 빠른 상승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기후 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인 기후 변화는 오랜 지구 역사에 걸쳐서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파른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지구 환경의 변화들은 자연적인 원인의 기후 변동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기후 변화, 즉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대기의 조석을 빠르게 바꾼 그 효과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인이 자연적인 요인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후가 바뀐다는 것은 기상이 바뀌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바뀌는 기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하진 않지만 장기간의 평균 상태를 말하는 이 기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지금 너무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 그 온실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농도가 큰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인데요.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 마우나로아 산 에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5월 9일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가서 확인한 그 그래프인데요. 그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최근 일주일간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그 보시면 425 ppm 수준으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계속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425 ppm 파트 퍼 밀리언, 즉 100만 개 중에서 425개가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것인데요. 지금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길게 보시면 최근 2년으로 데이터를 좀 더 길게 확인을 해보면 425 지금 수준은 좀 높아진 상태고 그 한 지난 9월, 10월 정도에는 420 아래 정도로 조금 낮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5, 6월에는 다시 425 수준으로 올라갔었고 그 전에 또 9월, 10월에는 415 수준으로 좀 낮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하와이에서도 관측이 되는데요. 이건 보시다시피 뚜렷한 1년 주기입니다. 계절 변화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광합성을 많이 하는 봄철에는 이제 탄소 흡수가 더 많이 되고 탄소 흡수가 적은 그런 9월, 10월에 더 그 탄소 농도가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년 이런 1년 주기의 변화가 있지만 더 길게 보시면 장기 추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측정을 시작했던 그 1958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매년 오르내리는 변화는 있지만 장기 추세가 뚜렷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측정 당시에 310, 320 ppm 수준이던 것이 지금 420 ppm 수준까지 대략 100 ppm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네, 100 ppm 그러면 100만 중에서 100 정도 바뀌었다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퍼센트로 보면 0.01%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이긴 한데요. 근데 원래 이산화탄소 양 자체가 0.03% 정도 있던 것이 0.04% 정도로 대기 중의 농도가 0.01% 증가했다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농도 변화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수준은 최근 80만 년 어쩌면 200만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 인위적인 변화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천년, 만년 250, 260, 270 ppm 수준으로 유지되던 것이 최근 100년 남짓 기간 만에 갑자기 420 ppm 수준으로 100 ppm 이상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인 변화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1700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인데요. 18세기, 19세기까지도 거의 270, 280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킬링 곡선을 따라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킬링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게 보이고요. 더 길게 보면 1만 년 동안의 변화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가파른 변화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이라고 표시된 것이 10,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6은 6,000년 전이고요. 1000년 단위로 표시한 것인데 10,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년, 만년 270 수준을 270 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많이 배출하면서부터 그게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킬링 곡선이 거의 수직 절벽처럼 상승해서 425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더 길게, 가장 길게 보면 자연적인 변동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길게 깊게 뚫은 이제 빙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변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변동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것은 인간 활동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 것인데 200에서 250 이런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변화를 겪었지 이게 지금처럼 400을 넘어가는 이런 변화를 지난 80만 년 동안 겪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최초로 우리가 그 425 ppm이라는 적어도 지난 80만 년 가장 최근 연구로는 거의 200만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만든 거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급격한 기후 변화, 그 파급 효과가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가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구 전체 평균한 지구 평균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지구 온난화 이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뀐다는 것이 그저 지구 온난화 현상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구 평균 온도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전례 없는 지구 환경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 내에서 온도 변화가 다 일정한 것이 아니라 불균등한 지역적으로 다 다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어떤 것은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기도 하고 또 시간에 따라 온도가 오르내리는 변화들도 있고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다에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바다의 온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바뀌다 보면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고 또 바닷물이 증발하고 또 강수가 돼서 비나 눈을 내리고 하는 이런 지구 전체적인 물순환이라든가 지구의 열순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기 때문에 강수 패턴까지 바꾸고 그래서 전례 없는 이런 환경 변화들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겪으면서 거기에 적응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효과 강화로 축적된 지구의 열, 그 열이 지구 내에서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가열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그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곳이 해양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해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기후 문제의 해법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기와 대륙과 육상의 빙하, 바다의 빙하, 그다음에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의 빙상 이런 곳에 흡수되는 열을 다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90% 이상은 해양에 이 열이 흡수되고 있는데 그 열 에너지가 40년 동안 250 제타줄, 그 1제타줄은 10의 21제곱줄인데요. 이것을 이제 환산을 해서 1년에 흡수되는 양으로 보면 20제타줄 정도 되니까 20제타줄이면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초에 4개 정도씩 터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초에 4개의 원자폭탄, 즉 1시간에 14,400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가 해양에 지금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 전체적으로는 한 5개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가 흡수되다 보니까 아무리 비열이 크고 질량이 커서 온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자연이지만 엄청난 열이 이렇게 흡수되게 되면 해수의 온도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에 지금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이것을 못 올라가게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올라가면 식지도 않으니까. 기상이나 날씨 이런 것들은 이제 매일매일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지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후는 그렇게 매일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좀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 사이에 온도가 막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기상현상이지만 똑같은 아침 최저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1980년대 1월의 아침 최저 기온과 1990년대 1월의 아침 최저 기온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1월의 아침 최저 기온은 달라지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상에서의 변화가 아니고 기후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게 아니고 폭염 때문에 더운 거고 반대로 폭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파도 심해지고 즉 폭염도 심해지고 한파도 심해지는 북반구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폭염도 보지만 반대로 극심한 한파도 볼 수 있다.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온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후공학, 클라이밋 엔지니어링, 또 지구공학, 지오 엔지니어링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지구 평균온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효과를 생각할 때 성층권에 이산화황 물질을 그러면 인위적으로 뿌려서 아예 성층권에 이산화황을 쫙 뿌리게 되면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지구 온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또 그런 공학적인 기후 공학적인 아이디어들도 제시가 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기후 공학적인 아이디어들은 지금 제시가 된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개입을 할 때 이것이 정말 괜찮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부작용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른 기후 공학 처박을 했다가는 인류 전체를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기후 공학적인 지구 공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기후 공학적인 처박을 했다가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처박은 역시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부작용 우려까지 해소됐을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은 계획대로 했다가 안 되면 플랜 B 차선책을 세울 수가 있지만 지구는 플래닛은 B가 없고 플래닛은 A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뿐인 지구를 상대로 마치 임상 실험하듯이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부작용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섣부른 기후공학 처박이 위험하다. 그런 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그 20세기를 거의 한 24년 지금 연장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는 어떤 미래가 올지 너무 분명하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후변화 완화, 적응 두 방향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작용도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북극 항로의 개발이죠. 더 짧은 거리의 항로로 북극 항로를 북극해 해빙이 녹으면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유럽하고 바로 물류를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런 면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북극 항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고 북극의 해빙이 녹는 변화를 북극에서의 변화로만 한정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북극 한파와 같은 이런 현상들도 북반구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아주 극단적인 추위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극단적인 더위, 폭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의 기온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변화도 북극에서의 변화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극에서의 변화가 북반구 중위도 비롯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파급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바뀌는 변화 환경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우리의 대응력을 높여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